자, 중국 인민이 일어섰습니다 해서 마오쩌둥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러 대표 선생님들, 전국의 인민을 갈망하고 있던 정치협상회의가 이제 개망했습니다. 여기 정치협상회의 자체가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우리 회의는 600여 분의 대표를 포괄하며 전국의 모든 민주당파, 인민단체, 인민해방군, 각 지구의 각 민족의 국의 학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회의가 전국 인민의 대단교를 통한 회의라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수소 의정 가운데 중국 정치 협상회의 조직법을 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조직법을 제정하고 여기 쭉 있죠. 여기 내용들. 요것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거 한 가지 써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 누가 쓰겠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이걸 나왔어. 그래갖고 여기에 나왔고 여기에 좀 눈여볼 게 이제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오송공기죠. 국기 시장을 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를 어디로 한다? 북경으로 하는 걸 정하고 요 내용들이 이제 중화인민정치협상 관련된 협상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물어봤죠 예전에.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이 개막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을 앞두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열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에서 모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00여 년 동안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의 희망이 품은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과정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체가 되어 당분간 헌법 같은 역할을 하게 된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제정하고 요게 시험 문제 나왔죠. 중화인민정치협상 공동강령이 어떤 역할을 했죠? 헌법과 같은 역할이요. 헌법은 나중에 만들어야 돼요. 이건요.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위원회, 인민대표대회, 그 다음에 국기 및 시장과 수도를 결정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물론 이제 새로 건립한 중국의 민주주의 독재에 기초한 정권이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인민정치협상 공동강령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정치협상회의를 연 다음에 공동강령을 했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헌법 역할을 한다고 했죠. 헌법 역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총강을 이제 좀 볼게요. 제1조가 중요한데, 자, 중화인민공화국 신민주주의, 즉 인민주의 국가라고 했어요. 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국가.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직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고 신민민주의, 인민주의 국가라는 건 의미가 뭘까? 이거는 요거는 의미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뭐죠? 가도기 단계야.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을 볼 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을 신민주주의 형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회주의 헌법이 나타난 건 나중에 1953년이나 4년에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혁명 단계를 물어보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3조에서 볼 수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반드시 제국주의 국가가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취소하며 관료자본을 몰수하면서 인민과 국가의 소유를 변하게 하며 점차 봉건적 반봉건적 토지 소유제 요거와 관련된 법이 나중에 이제 뒤에 있지만 토지 관련 개혁법 있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요게 시험 문제 나왔죠. 요게 요즘 명칭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조차는 나올 수 있어. 이거는요. 다시 돌아와서 자,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변화시키고 자, 국가의 공공재산과 합작의 재산을 부여하면 요때 농민적 토지 소유제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라는 많이 들었으니까 소유권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농민적 토지 소유제 이건 뭘까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 경작권을 준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국가의 공공재산과 합작사의 재산을 보호하며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 경제적 이익과 그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소자산계급과 민족자산계급의 경제적 이익과 그 재산을 보호한다고 했죠. 이거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도 하지만 자본주의도 인정한다는 거야. 사유재산도. 예. 그래갖고 오성홍기의 그 4개 작은 별 중에 노동자, 농민 뭐가 있어요?
민족부르주아, 소부르주아 네 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신민주주의 인민경제를 발전시킨 차분시켜 공업권을 변모시킨다.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인데 문제는 이게 깨지기 시작해. 언제부터? 이제 6.25 전쟁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소련하고 중국 간의 어떤 분쟁이 있었죠. 등등. 그러면서 얘네들이 방향을 잘못 설정했죠.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를 통해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경쟁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중앙집권 경제체제 그리고 뭐 농업국이 아니라 공업국으로 바뀌어야지만 변할 수 있다 하면서 좀 약간 급진화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끝판왕이 인민공사운동, 대학증운동 하면서 완전 경제를 말아먹게 되죠. 근데 제 생각에 이 상조 조항이 그런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이 지금 취하는 조항이 요거예요, 요거. 그냥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요소가 같이 병행하는 나가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을 속방한 봉건제도 폐지한다. 그래서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 교육적인, 사회적 생활의 각 방면에 모든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 자, 그 다음에 그 중화인민국의 국내 각 민족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짓는다. 이렇게 있고, 여기는 예전에 각 민족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독립이나 연맹, 뭐 이런 것들 연합이 아니라 뭐죠? 자치를 인정한다. 자치를. 네. 그러니까 종전에 그 초기 공산당이 내걸었던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경제정책은 이제 보면 토지개혁의 생산력을 발전시켜 국가를 공업화시키는 필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이 토지개혁을 시행할 지구는 반드시 농민이 얻은 토지 소유권을 보호한다. 요게 토지 소유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 소유권은 의미는 경작권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유권의 의미와 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합작사 경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그 인민정부, 그러니까 반사회주의 성질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와 반사회주의 경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국가자본과 개인자본 합작한 경제는 뭐 국가자본주의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이제 합작시키는 그 연결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여기 되게 많네.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바로 앞에 자료와 연결된 자료도 1949년 10월 1일 날 베이징 천안문 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이 공포되기 직전인 1949년 9월 29일 중국인민정치협상이 제1개 전체회의를 통과된 곳서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초기에 헌법 같은 역할을 했다. 따라서 초기 중화인민공화국이 어떠한 성격의 국가를 지향하느냐를 잘 알 수 있는 자료인데 이걸 뭐라고 하죠? 신민주주의라고 한다. 이 신민주주의 이론은 요때 처음에 나왔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때 이제 1940년인가요? 30년대 후반에 40년대 이게 그 국공합작 시기 때 막 항일 전쟁 시기 때 그 롯데통의 신민주주의론이라는 그 논문을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이론이 여기 반영이 된 거야.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노동계급을 실행하고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노동자 농민의 영매에 기초하여 각 민주계급과 각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국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봉건, 반봉건 토지 소유제를 농민적 토지 소유로 변화시키고 국가의 공공재산과 합작사를 재산을 보호하며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과 민족자산계급의 경제적 이익과 그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신민주주의 인민경제에 발전시킨 차분한 농업군에서 공업국을 변모시킨다는 목표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국가자본주의, 국영경제, 사형경제, 사회주의 경제 등 다양한 경제 형태가 혼재하는 경제체제 형성을 언급되고 있다. 그 밖에 남녀평등, 민족평등의 이념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중국 공산당 혁명전쟁에 승리하긴 하겠지만 국가 사회주의 사회의 건립을 목표 움직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전환을 엄두에 두고 준비하는 과정을 했고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정리한 다음 사회주의 넘어가는 어떤 준비 자세가 있다. 그러니까 가도기적인 측면이 있죠. 가도기적 신민주주의 체제를 포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보자. 이게 1950년에 이제 했던 건데, 자, 지주계급의 봉건적 수탈을 한 토지 소유제를 폐기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실현하면서 농촌의 생산량을 해방하고 농업 생산을 발전시켜 신중국의 공업화 위한 도를 개최한다. 왜냐하면 이걸 가만히 어느 정도 토지를 이제 뭐냐면 개혁을 해야지 생산을 높여야지 뭐도 발전시킬 수 있죠? 공업도 발전시킬 수 있어. 예.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고.
자, 토지 몰수와 이제 징발을 볼게요. 지주의 토지, 가축, 농기구, 잉여 생산, 양식, 농촌에서 잉여 건물들 몰수한다. 그 다음에 지주의 기타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공공토지 있죠. 사당, 노, 사원, 교당, 학교 단체가 농촌에 갖고 있는 토지나 기타 공유 토지는 징발한다. 단 토지 수익의 유지 비용으로서 학교나 고아원, 양농위원 등 사업은 해당 지역 인민정보가 따로 경비를 해결해 적절한 방법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토지를 징발하는 대신에 이런 단체들은 국가에 필요한 단체들이잖아요. 뭐 학교, 고아원 이런 것들은 그건 재원은 국가 단체에서 마련해 준다. 지방 정부에서. 자, 상공을 보호하면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주가 겸용하는 상공업 및 기타 직접 공상업을 경영하는 데 쓰이는 토지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그래서 본거주 토지 재산을 몰수한다고 해서 상공을 침해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토지를 몰수하더라도 이게 농작물이나 뭐 이렇게 농업 생산과 관련된 거지 상공업과 관련된 토지 있죠. 예를 들어 뭐 해석 건물이라든지 공장 이런 것들은 몰수해서 안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분홍이 소유한 자경지와 풍화시 보유하는 경작은 토지 및 재산은 침범할 수 있다. 분홍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냐면 이게 잘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주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자경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 소유 토지.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은 토지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 중농도 마찬가지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좀 눈여볼 게 이제 그 본법은 어디에 적용되지 않는죠? 소수민족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좀 감안한 것 같아. 배려 차원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면요. 이 토지개혁법은 이거 명칭 물어볼 때 사람들이 의아했어. 이거 토지개혁법 그 명칭 쓰시오 이렇게 그 밑줄 치고 다음은 다 토지개혁법이라는 거 토지개혁에 관련된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토지개혁법? 이게 명칭이 토지개혁법이구나. 토지에 관련된 그 개혁법을 쓰시오. 그러니까 토지개혁법 이렇게 썼는데 맞히는 분 있고 그냥 설마 다른 이름이겠지 하다가 안 쓰는데 설마 한 사람이 이제 틀리고 그냥 모르면 그냥 아예 모르겠다 해서 토지개혁법 쓴 사람이 맞췄어요. 이 사람도 알고 썼겠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아무 글자 써보세요. 그냥 거기 그 사료에 있는 내용 있죠? 그 유추해갖고 그냥 쓰세요. 그냥. 에?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10분의 1 정도 맞출 수가 있어. 100분의 1 정도. 운이 좋게. 그 맞추면 1, 2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 1, 2점 때라서 뭐 내년에 내가 해외여행 가냐. 여기 고시원 밖에서 공부하냐. 이게 운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다 쓰면 될 것 같아. 제 생각 그냥 머리 떠오는 대로.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이 토지개혁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한 다음에 1950년 6월 28일 중화인민정부위원회가 제8차 회의를 통과하고 1950년 6월 30일 중화인민정부 주석이던 마오쩌둥에서 공포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자, 이 토지개혁법의 통과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진행했던 농촌혁명과 토지개혁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해진다. 자, 이러한 토지개혁은 192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듬어온 것인데 이게 이 토지개혁 갑자기 시행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강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그 과정도 있었죠. 쭉 이런 것들 전국 차원에서 확대시킨 거야. 그러니까 해방부에서 했던 그 토지개혁 내용을 여기에서 이제 시행을 했다. 전국적 차원에서. 자, 그래서 지주적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이제 통해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목표를 총괄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주로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 지주에 포함한 분홍, 중농, 빈농 등에 모두 이게 동일한 분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특징이다. 항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촌 단위로 토지가 분배되어 이루어졌고 상공업 부분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는 또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민적 토지 소유자의 토지 분부는 중국의 농촌과 논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은 토지개혁에 의해서 분배된 1인당 경지의 규모가 너무 작아 개인 경영 대신에 결국 집단화 방식으로 넘어간다는 잘 보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 농촌 인구가 90%예요. 근데 토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 근데 토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게 상당히 토지가 양극화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있단 말이야. 네, 아예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90% 인구를 이 적은 토지인데 양극화된 토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똑같이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많겠어요? 별로 없겠죠. 예, 소농경영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소농경영을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이 생산될 수 있는 양이 뭐냐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해. 그러면 국가 입장할 때는 당장 농업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가야 돼? 공업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농촌의 생산력 높이고 농촌의 잉여 인구를 뭐냐면 어디로 빼야 되죠? 공업을 해야 돼. 농촌 생산을 높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영세농업보다는 미국처럼 한 사람이 강대한 농토를 갖고 강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생산량이 많단 말이야. 가성비가 뛰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일부 소수만 나머지는 다 뭘 가는 거죠? 도시 노동자가 되고 거기에 생산한 양을 이제 농산물을 그 사람 공급을 해줌으로써 이제 공업화로 진전될 수 있는데 종전에 이런 나라주의 형태를 갖고 조그만 영세농 형태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이 이제 생산을 높이려고 하니까 농촌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거든. 공업 생산을 올리는데 농촌의 인력을 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운동을 펼친 거야? 대학적 운동을 펼치는데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이게 이제 농촌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죠. 농업 생산량이.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죠. 자, 하여튼 농업 집단화 문제는 중국의 초기 사회주의 건설 단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분야이기도 하고 개혁 개방 추진 가운데 해체된 인민공사의 존재는 그런 것을 상징해 준다. 자, 이와 더불어 도시의 발전과 공업화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게 된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노동투쟁의 이 농업 문제에 핵심적으로 대입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토지개혁국 내용은 소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다 거의 비슷한 방향이에요. 처음에는 농민들의 인기 끌려고 토지를 분배를 해주죠. 이때 토지를 분배해 줄 때 소유권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냐면 자본주의 소유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뭘 주냐 경제권이나 아니 용인권이라고 경작권을 줘.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얘네들은 말하는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뭘 하죠? 집단화시켜요. 집단화. 그래서 소련도 집단화시켰고 중국도 집단화시켰고 북한도 집단화시켰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공사가 이제 뭐냐면 불효율성을 느꼈잖아요. 그때 수천만이 죽였죠. 수천만 명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등록종 때부터는 이걸 다시 예전처럼 뭘 해요? 다시 분배를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거는 알아서 처리하고 세금만 내게 하고. 요때 준 거는 이제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용인권, 경제권을 주는 거죠. 지금도 중국에서는 토지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자본주의식 소유권은 없어. 뭐가 있는 거죠? 용인권이 있는 거죠.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준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임대기간이 100년 이렇게 줘요. 또 세금만 내면 또 연장 가능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뭘 줬다고 보면 돼. 소유권이라는 걸 준 건데 말로는 이제 용인권 그 개념상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 사령부의 포괄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이것도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문화대혁명 관련된 사료에서 상당히 중요해. 나의 대자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 누굴 비난을 했냐면 주자파들. 주자파가 누굴까요? 네. 자본주의 무리들 추구하는 사람들.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이 사람은 윤석이와 등소평 같은 그 당시 집권파들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전국의 첫 번째 마르크스 레닌주의 대자보. 대자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벽면에다가 사람들 잘 보는 그 벽에다가 붙이는 게 대자보잖아요. 지금 많이 붙이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 대자보인데 자, 인민일보 논설위원회 논설은 얼마나 잘 쓴 것일까? 동지들이여 다시 이 대자보와 논설을 인민을 읽어보시기 요청된다. 하지만 지금 50년 동안 중앙에서 지방까지 일부 지도층 동지들은 도저히 이와 정반대 길을 갖고 있습니다. 반동적 부르주아 입장에서 부르주아 독재를 시행하면서 소련의 위대한 문화대혁명을 무너뜨리고 시비를 뒤졌고 흑백을 뒤섞고 혁명을 팔을 포위 공격하면서 다른 의견을 압제하면서 백색 테러를 시행합니다. 이 백색 테러라는 것은 대개 보면 이제 우파들이 행했던 테러를 백색 테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좌파들이 했던 걸 적색 테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시행하면서 스스로 득이양양하며 부르주아 위풍을 높이며 토요타 뜻과 기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악독하니. 이건 누구에 대한 욕일까요 지금? 그 앞에 일부 지도층 동지들 이 일부 지도층 동지는 윤석이와 등소평 같은 그는 지금의 실권파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1962년 우경과 1960년 자형태에 띄지만 실제 우경이 잘못된 경향과 더불어 생각해보면 어찌 사람들은 깊이 깨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나의 대자보에서 마오쩌둥이 이렇게 한 건데 이건 꼭 봐주시고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때 사령부라는 건 누군가 주자파를 의미한다. 주자파.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이거는 문화대혁명기에 마오쩌둥이 발표한 유명한 대자보 가운데 하나인데 이 대자보는 큰 글씨로 쓴 벽보를 가리키며 이 시기를 전후한 중국에서 주요한 정치 투쟁의 형식으로 이용되었다. 마오쩌둥이 이 사령부를 포교하는 선동한 대장부는 자신이 직접 추진한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공산당과 그 지도 간부들을 공격하는 공격하라고 홍위병이 된 학생들이 요구한 거다. 그래서 공산당 창건이었던 마오쩌둥이 나서서 학생들 공산당 포기하는 요청이 아이러니. 요 말이 좀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어요? 공산당을 마오쩌둥이 만들지 않았어요. 공산당을 만들 때 창당될 때 1921년에 마오쩌둥 이름도 못 들어가 있는 일개 평범한 당원이었고 그 당시 실제 공산당을 주동했던 당은 진도스 이대조 이런 사람이었어. 요거는 이제 좀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산당을 포격하는 요청은 아이난에 보여주는 이 대자보는 문화대혁명의 정치적 구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인 방향과 다른 독자적 방향을 모색하다가 점차 대학직 운동의 실패로 일선에 밀려나게 된 그 마오쩌둥은 이 시기에 와서 자신의 이상주의 정책을 따르기 거부하는 중국 공산당 권력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을 되찾아 자신만의 사회주의 시험을 계속 하기를 원했고 그 결과 이런 모험을 추진해내게 되는데 이게 문화대혁명의 핵심적 배경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다른 이유는 모태똥의 개인적인 권력욕 때문에 시작했다는데 대개는 개인욕 때문에 시작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 대한 결정. 1966년 8월 8일이죠. 이때는 이제 실권파들이 몰락을 하고 누가 이제 권력을 이제 장악하기 싫다면 이제 그 당시 실권파가 몰락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실권파였던 이 사람들 제치고 그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 모태똥을 따랐던 사람들이 당에서 요구했던 그 위원이죠. 중국 공산당 중앙위를 차지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문화대혁명 결정에서 이제 그 당시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단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 마오쩌둥 동지가 내세우는 이런 그 이론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에 남아있는 자본주의 세력들을 쳐내기 위한 혁명이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계속돼야 되며 영구혁명이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계속 강력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한 내용인데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밑에는 좀 볼게요. 자, 이전으로 문화대혁명이 본격화됐을 때 이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정식으로 그 출범을 선언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문화대혁명이 표면상 지향하는 목적, 그러니까 자본주의 길을 걷는 당권파와 싸우고 당권파는 이제 주자파라고 하죠. 아까 지금 얘기하는 윤석이, 등소평, 무디드가 싸우고 부르주아 반동적 학색 권위에 비판하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 모든 착취 계급의 이득을 비판하고 교육을 개혁하고 문해를 개혁하고 사회주의 경제 기초에 정하지 못하는 모든 상부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주의 굳건하게 발전시킨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어렵게 나오면 문화대혁명의 포면적 목적을 쓰시오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진짜 문제가 이상하게 나왔거든요. 자, 그 주된 세력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 농민, 병사, 그 다음에 혁명적 지식인, 혁명적 간부, 다수의 청년, 청소년 이렇게 있고 저항 세력들은 자본주의 길을 걷는 당내 당권파 이렇게 규정했죠. 그래서 혁명의 투쟁의 방법은 대변론과 대자보 이렇게 있고 성명의 제시. 대변론은 뭐냐면 민중들 앞에 가서 일종의 변론에서 주장을 하는 거야. 예. 이런 것들이고 자 1966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문화대혁명 이후 1976년 마오쩌둥이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엄청난 혼란과 경권을 낳았다. 자 이러한 중공의 공식적인 표명상의 주장을 넘어서 마오쩌둥의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의 본질을 들여다보자면 그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소외됐던 느낌을 받은 마오쩌둥이 공산당 아닌 대중과 청년을 동원하여 공산당이 만든 그 기성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상을 여기는
방식으로 사회주의 건설하기 위한 정치 권력의 탄압에 투쟁을 벌인 것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자, 주지하다시피 문화대혁명은 1978년 이후에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던 10년 동안 동란을 했다. 덩샤오핑이 그때 탄압을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윤석이하고 몰려가지고 그 이제 탄압을 받고 하방을 하죠. 그래갖고 인민공사 가갖고 이제 그 당시 열심히 막 해가지고 때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태똥이 보니까 이제 덩샤오핑 같은 이제 자기 예전에 같이 동지였고 그러니까 정에 이끌려갖고 나중에 좀 약간 등용을 해요. 예. 그러다가 그 이제 다시 몰락을 했다 또 등용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하게 되죠. 자, 하여튼 중국 사회는 이러한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벗어나 개혁과 개방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극적인 역사적 전환을 추진했다. 예. 그 다음에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자. 이건 이제 그 1979년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동지 여러분, 이 회의에 당연 11개 3중전에, 11중 3중전에도 하죠. 자,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11중 3중전에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했죠. 그 중국 공산당 개혁 개방 정책을, 그냥 공식화시킨 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냥 하국공이 잠깐 권력을 장악했는데 얘를 몰아내고 모태똥이 이제 모태똥이 등속병이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죠.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우리의 목전은 그리고 앞으로 상당히 긴 역사 시기의 중요 인물을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화 건설이다. 그래서 4개의 현대 건설을 이제 실현하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국가의 운명, 우리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쭉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러면 4개 현대를 실현하기 기본 원칙. 예. 이걸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 4개 현대를 어떻게 시작하냐. 농업, 공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화를 시작하면서 자, 첫 번째 원칙 사회주의 도덕을 반드시 견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채용했다고 해서 사회주의를 버는 게 아니죠. 이건 사회주의를 확실하게 해서 자본주의 생산력을 채용한 거지. 예. 그 다음에 반드시 프로레타 독재를 견지해야 되며 반드시 공산당 지도를 견지해야 되며 반드시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세력을 사상을 견지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뭘 하겠다? 현대화, 자본주의의 개혁 개방을 하겠다는 거지 사회주의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거의 뭐 중국은 거의 자본주의 사회죠. 예. 정치적으로는 그게 사회주의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완전 자본주의 사회 넘어갔어요. 진짜. 그래서 모두 알고 있듯이 얘가 기본 원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장기적으로 일관되어 온 견지한 정책이다. 4인방을 붕괴하고 3중 전해를 이르기까지 이 4인방 이제 예전에 얘기했죠. 뭐 강청, 용령, 왕홍문 이런 사람들 4인방이 됐죠. 자, 3중에 이르기까지 당중앙에 시행된 이런 방침 정책 역시 줄곧 4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예,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1966년부터 76년 9월까지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까지 10년 동안 중국 강기 속에서 어떤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리자 마오쩌둥의 후원 아래 권력을 장악했던 4인방 강청, 요문영, 장충구, 왕호문 이렇게 문혁주동 집단이 타도되고 덩샤오핑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중국은 1978년 11월 그러니까 11개 3중제 그러니까 11전 3중전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혁명투쟁에 중점을 두었던 공산당 활동이 이제 4개 현대화, 사회주의 현대화를 방향으로 역사적 전환이 실현됐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 개방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덩샤오핑의 이 발언은 당시 중국이 얼마나 경제 성장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다급한 신조를 했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제기된 4가지 기본 원칙 견지는 개혁 개방이 추진되기 시작한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도전받지 않은 원칙이었죠. 그걸 기억했는데 지금도 중국 공산당 이거 원칙 지키고 있잖아. 사회주의, 공산당 지도, 프로레타 독재,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사상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특이한데 보통 그 자본주의 경제적으로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개혁 개방 그러니까 개방 경제를 받아들이면 이게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는 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돼. 완전히 자본주의 시스템, 개혁 개방 시스템이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권위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체제가 계속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자, 그 다음에 1981년에 이제 보면 건국이래 이제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예전에 한의중에서 읽은 것처럼 뭐와 관련된 거냐면 문화대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대혁명에서 이제 그 모택동을 비난을 하죠. 이 문화대혁명 잘못됐다. 그렇지만 비난을 하도 그 사람은 간은 있지만 또 공적도 있다. 그래서 이때 그 모택동의 공적이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는 문화대혁명의 가시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가는 그 공산당 차원에서 당 중앙 차원에서 나갔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면 하나하나 비판하는 거예요. 모택동의 내용을. 자 여기 무상계급 독재의 계속혁명이라는 단어에는 특정한 함의가 있다. 그래서 무상계급 독재의 계속혁명의 이론은 모택동이 주장했던 건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끝나더라도 자본주의 요소가 계속 남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이들 자본주의 요소를 다 제거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이론은 문화대혁명의 지도사상으로 10년 내란 중 일찍이 반복적으로 선정됐고 또한 9대 10대 통과된 정치보고의 당장에 삽입되었으며 4개 전인대에서 통과된 헌법에 들어가 있다. 10년의 내란, 이거 10년의 내란이라는 문화대혁명이죠. 이 이론은 완전히 잘못된 걸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모택동 이론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상계급의 토지의 계속혁명 이론은 마오쩌둥 만년에 사회주의 사회의 계급투쟁 문제에 관한 착오적 어떤 총개각이다 하면서 잘못된 내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당내 이른바 루샤오치, 윤석이와 덩샤오피의 우두미한 부르주아 사령부라는 근본적인 존재가 없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부르주아 사령부를 포기하라, 주자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만들어내진 얘기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대혁명 어떤 면에서 혁명이나 사회 진보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래서 문화대혁명 혁명 이름 아래 진행됐고 겉보기에는 대단히 혁명적인 수단을 채택한 거 보이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혁명이 아니고 될 수는 없다. 비록 혁명은 문화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또한 사상 문화 영역까지 시작됐지만 그것은 곧바로 이른바 권력 타치의 단계로 넘어가 버렸으면 이게 파악한 거지. 문화대혁명 한다는 놓고는 누구한테 권력이 넘어간 거야? 그 당시 모택동의 권력이 넘어간 것이 사인방이나 자 문화교육,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건설적인 강력도 제시하지 않고 이른바 비판과 파괴만 있을 뿐이고 결국 학교가 폐쇄되고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문맹이 증가되고 문해의 근거지가 항폐화되고 과학연구의 기구에 대량으로 폐쇄되고 이게 상당히 커요. 이게 그래서 문화대혁명 세대들이 그 학생들이 그때 그 10대들 20대 초반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거기 다녔던 애들이 맨날 홍위병을 끌려가니까 공부를 안 한 거야. 거기 중학교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초등학교 공부 안 하고 맨날 홍위병 애들 막 동원되니까 문맹자도 많고 무식한 사람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진핑 있죠. 시진핑. 이 시진핑이 76학번인가 77학번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학번 세대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대들은 이미 문화대혁명 끝나고 이제 공부하기 한 시대야. 그러니까 그 전에 세대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제대로 모르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이제 했던 세대들이죠. 지금 현재 지도부 세력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예술이나 이런 학문이나 이런 데서 큰 공을 떠들고 있던 중국 사람들은 대개는 그 문화대혁명 이후의 세대들이야. 그 이전 세대들은 별로 없어 인재들이.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큰 영향을 줬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지식인이 타격을 입은 것이었다. 따라서 그건 진정한 문화혁명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교육 과학사업의 파기였다. 그렇죠. 제대로 말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건국이래 당의 역사가 이제 거리 있는데, 이게 중국 공산당에 상당히 문화대혁명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있거든요. 그리고 한의중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아마 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자, 한번 보면. 자, 문화대혁명은 1978년 12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베이징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1기 그 중앙위원회 3차 전회, 그러니까 11개 3중전회, 11기 3중전회라고 또 부르죠. 통해 그 정식으로 부정되었다. 덩샤오피 주재하에 열린 이 회의에 그런 점에서 중국 공산당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데 이 회의에서 이제 마오쩌둥의 주석이 지시는 무조건 옳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양계범 실론과 그 다음에
그 장기적으로 추정된 자경 차후적을 벗어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재정립하고 사상을 해방을 하고 실질적인 것에서 진리를 찾자는 그 입장에서 앞에 내다보는 방침도 지도자의 전환점이 됐다. 즉 중국 공산당의 지도 방침은 개국투쟁에서 경제 건설로 전환되면서 덩샤오핑의 어떤 그 지도부는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 개혁 개방을 나가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 이러한 역사적 전환은 1981년 앞에 설명한 건 지금 11기 3중제, 11기 3중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1981년 6월 27일 날 중국 공산당 11개 제6차 대위원회에서 일치 통과시킨 것이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의에서 이론적으로 확실히 정리되었다. 자, 이 결의안에서는 그 당시 마오쩌둥에 대해 그것이 혁명이 10년 내란이라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총괄하고 10년 내란이라는 말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모태똥 때는 혁명이라고 붙였죠. 근데 이게 혁명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란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는 거죠. 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총괄한 한편 마오쩌둥이 중국혁명의 역사에서 위대한 지도자이고 영수임은 틀림없지만 그가 제시한 문화대혁명과 우상계급의 독자의 계속혁명 이론은 계속 잘못된 걸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지도자가 잘못 발동하고 반혁명 집단에게 이용당해 당과 국가와 민족, 인민에게 엄중한 재난을 가져단 내란인 그 평가 요점이다. 네. 요거 이제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탱화문 그러니까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천안문이라 있죠. 예. 티안이라고 티안. 제가 예전에 중국어를 좀 배웠는데 천을 티안이라고 했잖아. 티안문이야. 근데 이게 적어놓은 게 좀 약간 이상한데 천안문 이렇게 읽을게요. 자, 이 천안문은 제 생각에 시험 문제 나올까 말까 했는데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문제가 하한선이 계속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천안문도 한번 보죠. 일단 그냥 본다고 손해 본 건 없으니까. 자, 그래도 이제 여기 나오면 이제 단식 선언서 해가지고 천안문에 모이는 학생들이 이제 쭉 해가지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민은 우리의 인민이다, 정부는 우리의 정부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칩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거 단식 선언도 있고 1차 단식 선언, 2차 선언 이건 제2차 천안문 사건 얘기하죠. 예. 그래서 제2차 천안문 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1차 천안문 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났죠? 주율래가 죽으니까 주율래가 이제 사인방의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 비판해서 일어났던 거고 그때 작가의 등소병이 또 실각을 하죠. 예. 그러다가 2차 천안문 운동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호요방이라는 사람이 있어. 호요방이 당내 개혁을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쫓겨나죠. 그래서 같은 연금을 하다가 죽게 됐는데 호요방의 장례식이 이제 이뤄질 때 이걸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중국에서 특징을 보면 항상 누가 죽으면 뭔가 일어나.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천안문 민주화 운동은 6.4 사건이라고 부른다. 1989년 4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진행된 민주화 운동을 가리킨다. 자, 이 민주화 운동은 중국 공산당 총석이었던 전 총수 호요방, 후야오방이라고, 후야오방, 호요방을 읽을게요. 사망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를 추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활동이 며칠 사이에 전국적 시위가 확산되면서 관료의 부패를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전국적 학생 시위가 확산되었던 것이다. 초기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 이러한 그 학생운동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했으며 그 가운데 보수파가 이것을 부르주아 자유화 운동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학생 시민의 커다란 불만과 운동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5월 13일 무렵에 일부 지도학생들은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이 자료는 바로 그들이 발표한 단식 선언서다. 이들은 여기에서 순수한 예국적 열정이나 민주주의 자유의 요구가 반사회주의나 반혁명, 동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것에 대해 죽음으로 상변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그들의 순수한 민주주의 열정을 돋보이긴 하지만 바로 70년 전 5.3운동 때 할아버지 세가 추구했던 가제가 아직도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죠. 5.3운동 때 민주주의를 외쳤는데 민주주의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 역사적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안문 사건을 겪고 나서 중국 공산당이 5.4운동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이렇게 의미가 적극적이지 못해. 예. 5.4운동에 이제 높여주긴 했지만 5.4운동 너무 강조할 경우는 또 제3차 천안문 사건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자, 한편 중앙 이거 어디까지는 그래서 한편 중앙 이게 뭐 중공의 중앙은 이게 중앙이네요. 예, 오타인 것 같은데 중앙이 아니라 중공일 거야 아마.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위원회 총석이었던 자오주양은 조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모사담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불만을 듣고 풀어주려고 자세를 보였겠지만 나중에 오히려 실각돼 유폐되고요. 그를 대신해 누가 등장하냐면 상하이파 강택민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약 3주간을 거친 단식 투쟁을 동반한 학생들 시운동은 결국 던샤오핑과 리붕 등 중국 공산당 강경파에 의해서 가져왔다. 결국에 6월 3, 4일 이후에 시신은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유혈충돌로 인해서 진압작전에서 종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덩샤오핑 보죠. 남순강화를 볼게요. 이 남순강화는 뭐냐, 이게 시기가 이제 199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천안문 사건을 진압하고 나서 덩샤오핑이 강동을 중심으로 복권해갖고 그냥 개혁 개방식 있죠. 여기를 이제 돌고 있는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이때 관련된 내용인데, 자, 1984년 나는 강동에 온 적이 있다. 당시 농촌개혁은 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경제특구는 막 시작한 초보 단계였다. 그래서 이제 8년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와보니 선전과 주화의 특구 그리고 몇몇 지방은 내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선전은 어디 있죠 지금? 요즘 홍콩 사태 시스템 많이 나오잖아요. 홍콩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선전이 있어. 네. 근데 선전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도시 있어. 거기 보니까 인구가 500만에 600만? 거의 홍콩과 맞먹는 것 같아. 네. 자, 하여튼 주화의 특구. 자, 그래서 몇몇 지역, 주로 이런 지역은 주로 어디야? 강남의 연해지방이죠. 연해지역. 이제 개혁 개방 특구 같은 지역인데, 요 지역을 이제 뭐냐면 먼저 개발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는 게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덩샤오핑의 생각이었죠. 이걸 무슨 논이라고 해요? 몰라요? 먼저 부자가 되는 걸 인정하자. 선부론이죠. 선부론. 그래서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문화대혁명 때 모택동의 논리는 아니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해안을 도우면 공업지대가 해안 지역에 있으면 안 되니까 뒤에서 삼선이 어디예요? 저쪽 내륙 지역인 사천 지역에 먼저 개발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한의종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요것만 보지 말고 한의종하고 동계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보세요. 문제는 그 식으로 나오니까. 예. 자, 하여튼 그래도 이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발전이 빠릅니다. 보고 난 다음에 나는 믿음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나는 믿음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개혁 개방을 이제 잘했다. 더 확산시켜야 됐다. 그 믿음이 빠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혁명은 생산력을 해방이고 개혁시 생산력 해방입니다.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 반동 통치를 타도하고 중국 인민의 생산력이 해방될 수 있게 했음으로써 혁명은 생산력을 해방시킨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본 제도가 확립한 다음에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발전, 과거 공산주의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일단은 자본주의 생산력의 발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공산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초급 사회주의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완전히 나가기 위해서는 초급 단계, 그러니까 완전 사회주의는 아니고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여서 사회주의와 결합시키는 초급 사회주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 단계가 개혁가변 단계다. 결국엔 이걸 통해서 뭘 넘어갈 수 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예전에 과거 사회주의의 조건 하에서는 생산력을 발전시킨 건 얘기했을 뿐 개혁을 통해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입니다. 예전 건 누구예요? 대학생 운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은근히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응당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과 생산력을 발전시킨 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의 11기 3중적인 이래에 노선 방침에 견제해야 하는데 강권은 하나의 중심, 두 가지 기본점입니다. 사회주의를 견제하지 않는다면,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인민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막다른 외길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이러한 기본 노선은 100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아줘야 됩니다. 오로지 이 노선을 전제해야만 인민이 믿고 옹호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3년 전에 이래 노선 방침 정책을 바꾸자 한다면 백성들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든지 타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혁과인데 여기에도 나오고 나서 뒤에 말이 중요해요. 만약 개혁개방의 성과가 없었다면 요때 6.4 천안문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얘는 6.4 사건, 6.4 폭동 이렇게 얘기해요. 예, 6.4가 우리도 꼼짝하게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개혁개방하고 그 사회의 민주화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개혁개방을 먼저 하고 오히려 민주화 같은 6.4 민주화 운동이 나면 내란이 나오고 반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개혁개방하고 경제적 개혁개방과 민주적 민주주의 어떤 개방은 다른 거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중국의 한 사회가 좀 특수하다고 했죠.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 발전돼 나가지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권위주의 일당 독재가 더 강화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서방의 입장을 때는 좀 약간 이상한 거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자,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덩샤오핑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개혁 개방이 추진되기 시작한 약 10년이 지난 다음 발생한 1989년 4월 6일에서 민주화 시위, 6.4라고 불린다. 그래서 4개 현대를 제외하고 있었던 정치적 현대화를 내지 민주주의 개혁이라는 중국의 당면한 심각한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이 민주화 시위에 대해 중국 정부의 대응과 시위 공중에 대한 강력한 탄압은 국제적 비판을 낳았고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던 개혁개방 역시 큰 장애를 맞게 되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덩샤오핑이 1992년 초 우창, 센첸, 그 다음에 중하이, 상하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남부 지역을 시찰하여 1년의 담화를 통해 그 당시 개혁 개방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게 이제 중국 특수의 사회주의에 건설했다는 덩샤오핑 야심이 한동안 주춤한 것처럼 보였던 개혁 개방의 흐름을 다시 가속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작용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던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경제에 대한 군장은 이런 덩샤오핑 개혁 개방의 계속적인 추진력을 심은 바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화는 안 해도 중국 특색의 어떤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서 사회주의를 나가겠다는 개혁개방의 정책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개혁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전처럼 문화대혁명하고 막 굶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못 참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진핑이 경제개발을 하려고 하잖아. 왜냐면 경제개발을 해야지 자기 독재를 합리화시킬 수 있어. 근데 경제개발도 안 나고 막 미국과 갈등을 빚고 경쟁 성장력이 막 떨어지고 막 일자리가 없고 하면 어떻게 됐어? 국민들이 참고 있겠어요? 들고 일어나지. 그러면 일당 독재 공산당 체제가 아무리 강화도 단체적 집단적으로 일어나면 뭐 막지는 못하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경계하면서 어떻게든 경제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네요.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이제 일본 정근대사인데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탄사 일본사 제가 할 때 찾아서 그냥 각자 보시고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일본사 사료에 뭐냐면 아탄사 그러니까 일본사하고 여기 사회부나 아시아사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면 나와요. 총괄평가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볼 때 그 사료 나오면 관련된 일본사 사료들 관련된 내용을 찾아갖고 그 해설 부분도 같이 읽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고 그다음 일본사 넘어갈게요.